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주는 28살에 스위스 취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학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 ETH에 입학한 민주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염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스위스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취리에 도착한 첫날, 민주는 스위스 현지 가이드인 마르쿠스를 만났습니다. 마르쿠스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죠. 한국과 스위스는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당신이 여기서 지내면서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이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동양과 서양,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가 어떤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민주는 교수님의 정확한 시간 준수와 체계적인 수업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끝났으며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정말 분 단위로 정확하네요. 민주는 놀라워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웃으며 스위스 사람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차도 1분 늦으면 큰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들어봤어요.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주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도서관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스위스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근면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면성실한 국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첫 번째 유사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면성실한 국민성 마이너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스위스의 정확성 추구. 취리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민주는 수업과 연구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특히 스위스 출신 동료인 소피아와 가까워졌습니다. 소피아는 정밀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민준의 반도체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위스는 시계와 같은 정밀기계를 만드는 데 전통이 있지만 한국은 최첨단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데 뛰어나죠. 같은 정밀함을 추구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발전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민주는 소피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두 나라 모두 교육과 기술 개발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스위스도 그런가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이원적 직업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청년 실업률과 높은 기술력의 비결입니다. 주말에 민준과 소피아는 취리 공과대학 근처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도 스타트업 문화가 활발하네요. 한국의 판교나 강남 같은 느낌이에요. 민준이 놀라워했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적지만 연구개발에 GDP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어요. 혁신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죠. 한국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 R&D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연간 연구 개발비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민준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위스 기업인 노바티스, 로슈 같은 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규모는 정말 대단하네요. 민주는 그날 일기장에 두 번째 유사점을 기록했습니다. 고품질 교육과 기술력. 마이너스 한국의 IT 반도체 산업과 스위스의 정밀기계, 제약 산업. 두 나라 모두 교육과 R&D에 높은 가치를 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 민주는 소피아의 제안으로 인터라켄으로 당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에 압도된 민주는 고국의 산들을 떠올렸습니다.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의 산들과는 규모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피아는 호수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알프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예요. 우리는 이 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한국도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게도 산과 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산맥이 한반도의 등뼈처럼 이어져 있고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산을 자주 찾죠. 특히 가을 단풍과 봄 꽃놀이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피아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우리도 주말이면 하이킹을 많이 갑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심을 위해 그들은 작은 전통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소피아는 민준에게 스위스 전통 음식인 퐁듀를 소개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예요. 간단하지만 스위스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연에서 얻은 치즈와 빵을 나눠 먹는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민주는 퐁듀를 맛보며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을 중요시하죠. 이런 음식들은 자연의 변화와 시간을 존중하는 우리 문화를 보여줍니다. 식사 후 그들은 마을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의상, 도구, 생활 방식을 전시하고 있었죠. 소피아는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능숙해요. 관광객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에 매료되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서울만 해도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 공간이 현대 도시와 공존하고 있죠. 우리도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주는 세 번째 유사점을 기록했습니다.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 한국의 산과 강 문화와 스위스의 알프스 보호, 두 나라 모두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한 학기가 지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소피아의 초대로 그녀의 고향인 루체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취리와는 다른 분위기의 이 도시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자신의 칸톤주였습니다. 우리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칸톤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 심지어 언어도 다른 경우가 있죠. 루체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칸톤이지만 스위스 전역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4가지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군요.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방언과 문화적 특색이 있어요. 제 고향인 서울, 부산, 제주도 등 각 지역마다 음식, 억양,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죠. 소피아는 루체른 호수 옆을 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주의의 특징은 각 칸톤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 보건, 경찰 등 많은 부분을 칸톤 정부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위스라는 하나의 국가 정체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지만 최근에는 지방분권과 지역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많아졌죠. 그들은 루체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소피아는 지역 특산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치즈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칸톤에서도 치즈를 만들지만 각각 독특한 제조법과 맛이 있죠. 민주는 한국의 지역 특산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전주의 비빔밥, 안동의 찜닭, 제주도의 흑돼지 등 지역마다 대표 음식이 있고 그것이 지역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에 소피아의 가족은 민준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피아의 사촌들을 만난 민준은 그들이 서로 다른 칸톤에 살면서도 가족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적 다양성을 중요시하면서도 가족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요. 소피아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강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전국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날 밤, 민주는 네 번째 유사점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지역 정체성 스위스의 칸톤 문화와 한국의 지역 특색, 두 나라 모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민주는 스위스 생활에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구실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때로는 민준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은 처음에 이런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당황했습니다. 소피아는 민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논쟁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집단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문화적 차이네요. 점심시간에 소피아와 식당에 앉은 민준은 스위스의 점심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확히 12시에 점심을 시작하고 1시에 일을 재개하네요. 한국에서는 좀 더 유연한 편인데 민준이 관찰했습니다.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스위스는 시간 관리에 매우 엄격해요. 약속에 5분만 늦어도 신뢰가 되죠. 한국의 시간 개념은 어떤가요? 민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일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만 사회적 모임에서는 정확한 시간보다 관계가 더 중요시될 때도 있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은 도서관에서 다른 유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정말 다문화 사회네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유학생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왔어요. 중립국으로서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이민자들도 많죠? 한국은 어떤가요?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국가였어요.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스위스처럼 다양하지는 않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큰 차이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일기장에 차이점을 적었습니다. 스위스는 개인의 독립성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집단의 조화와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함. 스위스는 다문화 사회,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일 문화 사회. 봄이 찾아온 취리에서 민준은 첫 번째 학술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그는 스위스 기업들과 학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대학 교수들이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죠. 스위스는 산학협력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민준이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마치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상적입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고 이들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로슈, 노바티스 같은 제약회사들, ABB 같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대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민준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대학 연구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합니다. 다만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다 보니 스위스처럼 중소기업의 혁신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점심시간에 민준은 스위스 정부 연구기관의 책임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이것이 한국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종종 특정 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그런 예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강한 편입니다. 오후 세션에서 민주는 자신의 연구를 짧게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스위스에서 습득한 새로운 접근법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많은 청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발표 후 한 스위스 교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스위스의 정밀한 방법론을 결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이 혁신을 이끌어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그 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빠른 실행력, 스위스의 정확성과 품질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일기장에 새로운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스위스의 정밀함이 만나면 혁신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민준의 첫 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스위스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스위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강한 방위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고 우리는 무장 중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민주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 때문에 안보가 항상 중요한 이슈예요.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국방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다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두 나라 모두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비슷하네요. 박물관의 다른 전시실에서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국가 의사 결정에 국민투표를 자주 실시해요. 시민들이지. 박물관의 다른 전시실에서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국가 의사 결정에 국민투표를 자주 실시해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민주주의 체제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은 매우 높아요.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들은 두 나라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개인의 책임도 강조하는 편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복지와 자기 책임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복지의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스위스의 다언어 정책에 대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4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문화 사회의 핵심이죠.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한국의 언어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지만 지역마다 방언이 있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스위스와 한국은 표면적으로 매우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가치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면함, 교육에 대한 열정,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새로운 통찰을 적었습니다. 정치체제, 사회구조, 언어 상황은 다르지만 근면함, 교육 중시, 전통 존중 등의 가치는 공유함. 이런 공통된 가치가 문화적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음. 1년간의 스위스 생활을 마무리하며 민주는 한국에서 온 후배 유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스위스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민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두 나라 모두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스위스의 정확성 추구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피아가 민준의 발표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민준과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고품질 교육과 기술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두 나라 모두 천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냈죠. 스위스의 정밀기계, 금융, 제약 산업과 한국의 IT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프스 산맥과 한국의 산들, 스위스 전통 마을과 한국의 한옥마을, 스위스의 정밀시계와 한국의 첨단 스마트폰 등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셋째,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은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청중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많습니다. 스위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집단주의적이고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스위스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성에 익숙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일 문화적 특성이 강합니다. 시간 관념에도 차이가 있어요. 스위스는 매우 정확한 시간 준수를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소피아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당신 1년 동안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스위스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존중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소피아는 취리 호수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박사 과정을 마친 후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두 나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고, 소피아는 한국을 방문해 그곳의 문화와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창의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혁신 능력과 스위스의 정밀함이 만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소피아는 와인잔을 들어 민준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에 건배합시다. 민준의 1년간의 스위스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근면함, 교육에 대한 열정,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